정도와 형량은 관계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역할보다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도 수동적 전달자로 한정하며 그 피해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강도 높아진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이런 비교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재판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한편 군에선 사성 장군 2명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틀 연속 사성 장군들이 인사조치되는 초유의 사태에 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기 전 계엄 상황실 구성에 나선 합동참모본부, 당시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차장 요구에 따라 상황실 구성을 도우라고 담당과에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습니다. 직무 배제와 함께 국방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역시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 배제 수사 의뢰됐습니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측근인 93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계엄 직후 통화하며 부대 복귀 지시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습니다. 93회 여단장이 한 얘기가 제가 국방부 티업 업무를 한다고 해서 판교로 와 있는데 바로 복귀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실 있죠? 예. 연이틀 사성 장군 2명의 직무 배제에 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부실이란 지적에 국방부는 계엄 이후 지휘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 초기 인사 추진 과정에서 검증에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에 오늘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보담 기자, 지금 고속도로 차량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차량 흐름이 원활한 모습입니다. 다만 저녁 시간대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CTV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선 오창 부근입니다. 도로 양방향이 모두 차량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양방향 차량 모두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광주는 3시간 20분, 대전이 1시간 40분가량 걸립니다. 정체는 오늘 밤 10시쯤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새벽 6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쯤 가장 심하고 저녁 6시부터 점차 해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고속도로 못지않게 기차역과 공항도 많이 붐볐다고요? 네, 오늘 서울역에선 이른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성객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면 본가 자주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일찍 가서 부모님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려고. 가족들 선물 같이 내려가시고.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공항도 붐볐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22만 명씩 모두 136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네, 이렇게 이동이 많은 연휴 기간엔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게 되죠. 그 피로를 덜기 위해 차량에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기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옆 차선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 감소를 알리는 표시에도 직진. 삼각뿔과 표지판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체 구간을 만났을 때
감속하지 못하고 옆 차선을 침범. 승객 수십 명이 타고 있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모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6년 동안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만 290건.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101건으로 6.7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센서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절반 넘게 차지했고, 옆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천천히 달리는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특히 곡선보다는 직선 구간, 비나 눈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의 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새로운 전방 차량으로 인식이 되려면 센서 기준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늘 안전운전 주시 의무가 필요하고요. 운전 보조 시스템 장착률은 2년 전에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기능을 켠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50일째 역대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엽이 손만 대도 부스러질 정도로 메말라서 언제라도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계시거나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메마른 산등성이를 지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산 정상에 작은 건물이 나타납니다. 산불 감시탑입니다. 긴장한 도심을 내려다보며 나는지 살피고 주변도 꼼꼼히 순찰합니다. 태백산맥으로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좀 위험한 그런 때죠. 낙엽은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 부서집니다. 수분 함유량을 측정했더니 7.8%, 10% 미만으로 떨어져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높은 단계였습니다.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더라도 산불의 다발화, 대형화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산불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지. 아유, 우리도 길까지 집이 돼가지고 CCTV 도로변에도 막 이래 달아놓고 이래서 누가 담배불 휙휙 던지고 아까 겁나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50일째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과 울산의 강수량은 0mm, 올겨울 동해안 곳곳에서 눈비가 아예 실종됐습니다. 동해안엔 다음 주 월요일 많은 눈이 예보됐지만 메마른 날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묘객이 많은 설 연휴 기간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여성이 준 음료를 마신 남성이 모텔에서 잇따라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획범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자마자 빨리 가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모텔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서성이는 여성. 곧이어 택시에 올라탑니다.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김 씨가 차에 타자마자 현장을 빨리 떠나달라며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자마자 쫓기듯이 빨리 가달라고, 거리도 짧은 거리인데 많이 다급하듯이. 김 씨의 집은 모텔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 이 여성은 택시를 타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내렸는데요. 이후 대략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까봐 재우려고 음료를 건넸다며 술을 마신 뒤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지난해 12월 첫 범행 이후엔 약물량을 2배 이상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남성들에게선 수면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 외에도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택시에서 김 씨가 보인 행동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범행의 그 목적을 완수했는데 스스로 뭔가 조급한 마음이 더 엑셀레이팅 될 수가 있죠.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휴가 중이던 간호사가 구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간호사가 슈퍼맨처럼 달려와 환자를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좌석이 흔들릴 정도로 온몸을 떠는 남성. 망설임 없이 달려온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고정하며 상태를 살핍니다. 이거 벨트 푸세요, 벨트. 전화했어요? 119에? 이륙 직전 한 남성이 기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 증세를 보인 겁니다.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 색깔 좀 돌아오는 거. 여성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들이 힘을 보태 환자를 눕히고 겉옷을 풀어줍니다. 숨 쉬세요, 손님. 10분간 이어진 응급처치 끝에 남성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신사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공항 구급대가 도착해 산소 호흡기를 달자 남성은 점차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약간 진짜 슈퍼맨처럼 달려오셔가지고 막 입 잡으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구호 활동에 대해서 되게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남성을 구한 주인공은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올랐던 울산대병원 이소영 간호사였습니다. 일단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환자분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호사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부실 수사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이모 씨.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이때 성폭행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고 1심 선고는 징역 12년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생업도 포기한 채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형량도 징역 20년으로 늘었습니다.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절차 정보 공유 등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는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인이 성매매를 하며 이를 불법 생중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멈춰달란 누리꾼 신고에도 플랫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방송은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을 보던 A씨. 저녁 6시쯤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대 남성과 한 여성의 성행위가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방송인 송모 씨가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신체까지 방송에 송출이 되었고 나중에 나 이런 거 찍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좀 저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당시 동시 접속자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비하들과 진짜 인권 침해의 수준의 어떤 댓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A씨는 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에 방송 정지 신고를 했지만 방송은 아무 제재 없이 4시간가량 송출됐습니다. 이 방송은 결국 촬영이 이뤄지던 숙박업소에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경찰이 보고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후에 알았죠. 송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란물 방송을 해 플랫폼 업체 측으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 제재를 받았지만 불과 3주 만에 버젓이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은 방미심의 심의 규칙에 따라 제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구정지 제재 중에 같은 계정으로 방송이 이뤄진 경위를 묻는 KBS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랫폼 업체는 최근 3년간 음란물 방송으로 61건의 방미심의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시정 요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송 씨를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부터 다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BTS 공연 소식에 그 일대 숙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정부가 바가지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 다음 달 정규 5집 아리랑 발매와 함께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차례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BTS의 6월 공연이 확정된 부산의 숙박시설의 경우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도 예약은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12, 13은 저희가 콘서트 영향이 많으시고 11일도 그런 영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BTS 공연이 예정된 주말 부산 지역 숙박시설 135곳의 1박 숙박료는 평균 43만 원, 공연 전과 후 주말 요금의 143.9%인 2.4배 비쌌습니다. 1박에 10만 원이던 숙박비를 75만 원으로 인상한 곳도 있었습니다. 요금을 이제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려고 경복궁에서 흥내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선보일 BTS 공연에 국내외 팬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일부 숙박업소 가격은 서너 배가량 올랐습니다. 국가 이미지 훼손과 관광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다음 달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설탕 섭취 줄이기 위해 제로 슈거 식품 찾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음식엔 설탕 대신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 감미료 사용 기준이 모호합니다. 과다 섭취 등의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는 편의점. 계산대에 내려놓는 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단맛을 낸 제로 슈거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제로 찾는 것 같아요. 음료도 그렇고 식품도 제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로 음료들의 뒷면을 보면 어떤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당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현행 감미료 사용 기준은 스테비아류와 에리스리톨 등 3종에 대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로슈거 열풍으로 감미료 사용량은 최근 4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과다 섭취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표적인 감미료 6종의 사용 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준 자체가 없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 3종은 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과자와 빵에 많이 쓰이는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 등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로슈가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안전하다라는 인상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발표한 거는 이것도 절대 안전한 건 아니구나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다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일평균 감미료 섭취량은 허용량의 1에서 1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감미료 사용 기준은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지난해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직원은 물론 일부 동료들도 주 70시간 넘는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다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 숨지기 전 근무 시간을 두고 유족과 회사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유족들은 주 80시간 정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도산점에 다닐 때 내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12시 전후가 됐어요. 회사는 44시간만 근무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점 개점을 준비하던 지난해 7월 둘째 주에 숨진 근로자는 물론 동료 6명이 주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분 지각하면 근로시간에서 15분을 빼고 회의나 교육 참석을 위해 본사 출장을 가면 연차 휴가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실수를 하면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업장 18곳에서 무려 63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는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노무 관리에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기획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강관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런던 베이글 측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노무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현재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며 다시 입장을 요구한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상품 판매대 곳곳이 비었습니다. 물품 대금도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당장 자금이 급한데 기존의 홈플러스가 제출했던 회생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회생 계획의 핵심은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인데 이 돈을 분담할 채권자 등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에 새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결할 경우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요구하며 3부1배 투쟁에 나섰던 노조는 회생 절차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입니다.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했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회생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MBK 파트너스도 회생 절차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 4일엔 내려집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북한이 상식적이고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향해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을 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일 필요한 것이 신뢰 회복 조처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만에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영공 침범과 같은 주권 침해 사건이 또 벌어지면 혹독한 대응이 있을 거라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조치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유효한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조속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부부장이 영공 침범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선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엔 실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일본이 불법조업 단속에 응하지 않고 탈환한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중국인 선장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일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건 아닐지 도쿄 황진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 단속선이 중국 어선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 남서쪽으로 165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납포됐습니다. 이른바 불법 싹쓸이 조업이 가능한 어선으로 배 안에는 선장 포함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47살 중국인 선장은 체포됐습니다.
外国漁船による違法操業の防止及び抑止のため、今後とも毅然とした対応で取り締まり活動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일본에서 외국 어선이 납포되는 사례는 1년에 한두 건 일어나는데 중국 어선이 납포된 경우는 4년 만입니다. 중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와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번 어선 납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公正执法，保障中方船员安全和合法权益。 중국 관영 매체들도 당국의 공식 반응만 전할 뿐 관련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당국이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어선 납포로 인해 중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세계 최대 안보 포럼인 독일 뮌헨